운명의 그림자. 민준아, 아버지와 어머니는 널 믿는다. 하지만 낯선 사람 너무 믿지 말고 몸조심하거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한쪽 의자에 홀로 앉아있는 박민준의 귓가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맴돌았다. 그는 낡아서 해진 크로스백을 꼭 쥔 채 불안한 눈빛으로 거대한 전광판을 응시했다. 28살의 민준은 전라남도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3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평생 땅만 파온 가난한 농부였고 어머니는 집 앞에서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며 겨우 생계를 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민준은 닥치는 대로 일했다. 건설 현장 막노동부터 시장 짐꾼, 오토바이 배달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다. 하지만 빠듯한 살림에 아직 대학생인 막내 동생의 학비까지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그러던 중 그는 정부 지원 해외 인력 파견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해외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다. 3개월간의 기초 직업 훈련을 마친 그는 마침내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에 있는 한 호텔의 청소부로 일자리를 얻게 되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 근처에 있는 나라예요. 파견 담당 기관의 직원이 설명했다. 삼성급 호텔 청소일이고 월급은 주거와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한화로 약 1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당시 민준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벨라루스가 지도 어디에 붙어있는 나라인지조차 몰랐다. 그가 아는 것은 오직 180만 원이라는 돈이 집안의 빚을 갚고 동생의 학비를 대주기에 충분하다는 사실뿐이었다. 출국 몇 시간 전 전라남도의 작은 시골집은 눈물바다가 되었다. 아이고, 내 아들. 거기 가서 밥은 잘 챙겨 먹고 잊지 말고 꼭 연락해야 한다. 될 수 있으면 매주 영상통화라도 하려무나.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피곤에 절어 있었지만 아들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민준은 그런 어머니를 힘껏 안았다. 네, 엄마, 꼭 그렇게 할게요. 거기서 부디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란다. 아버지는 별말 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낡은 지갑에서 가족 사진이 든 작은 비닐 커버를 건넸다. 집 생각나면 이 사진 보거라. 그리고 지금처럼 정직하고 성실한 아들로 변치 말아야 한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민준은 손에 여권을 쥐고 주머니에 비행기표를 넣은 채 거대한 국제공항에 서 있었다. 온통 영어로 쓰인 안내판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조차 막막했다. Excuse me, where are you going? 실례합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친절해 보이는 여성 공항 직원이 물었다. 민준은 깜짝 놀라며 그저 비행기 표를 내밀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스크에 갑니다. 아, 벨라루스요? 7번 게이트로 가시면 돼요. 저쪽입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켰다. 민준은 황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발걸음을 옮겼다. 비행기 안, 민준은 창가 자리에 앉아 흘러가는 흰 구름을 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기나긴 비행은 고역이었다. 이스탄불에서 환승할 때는 복잡한 입국 심사 절차를 이해하지 못해 길을 잃을 뻔했다. 다행히 폴란드 제빵 공장에서 일한다는 다른 한국인 노동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처음 오시는 거면 조심해야 해요. 외국인들 등쳐먹으려는 사기꾼들이 많거든요. 그 남자가 충고했다. 민준은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거의 18시간의 비행과 2번의 환승 끝에 그는 마침내 민스크 국립공항에 도착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살을 애는 듯한 냉기가 얼굴을 파고들었다.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영하의 날씨였다. 입김이 하얗게 서리고 두꺼운 코트를 입었음에도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불안정한 걸음으로 그는 입국장으로 향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든 사람을 찾기 위해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아무도 없었다. 박민준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파견기관의 비상연락처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신호조차 잡히지 않았다. 진정하자.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바로 그때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키가 크고 긴 금발머리를 한 유럽 여성이 두꺼운 코트와 값비싼 부츠를 신은 채 그를 향해 달려왔다. 다니엘, 여자가 외쳤다. 민준은 어리둥절했다.
그가 무슨 반응을 보이기도 전에 여자는 마치 잃어버렸던 보물이라도 찾은 듯 그를 와락 껴안았다. 여자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민주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저기요. 저는 다니엘이 아닌데요. 저는 박민준입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그는 당황해서 한국말로 말했지만 당연히 여자는 알아듣지 못했다. 하지만 여자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얼굴을 가까이서 빤히 쳐다보더니 더욱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주위 사람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했다. 민준은 도망치고 싶었지만 차마 여자를 밀쳐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얼마 후 여자는 민준이 혼란스러워한다는 것을 알아차린 듯했다. I am sorry. You look like my husband. 미안해요. 당신, 제 남편을 닮았어요. 그녀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서툰 영어를 구사했다. 민준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여자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한 유럽 남자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은 민준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얼굴형, 턱선, 심지어 눈빛까지도. 다니엘, 내 남편이에요.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여자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준은 침묵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몇 분 후 여자는 민준을 공항 내 카페로 이끌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따뜻한 차를 주문해주고는 천천히 설명하려 애썼다. 내 이름은 나탈리아 이바노바예요. 이 도시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아요. 놀라게 했다면 정말 미안해요. 너무 놀라서. 당신이 세상을 떠난 내 남편과 정말 똑같이 생겼거든요. 민준은 서툰 영어로 자신이 방금 한국에서 온 노동자일 뿐이며 그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설명하려 애썼다. 하지만 나탈리아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얼굴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당신은 과거에서 온 유령 같아요. 하지만 당신을 쫓아내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당신을 더 알고 싶어요. 이 장은 파견기관에서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은 채 혼란에 빠진 민준의 모습으로 끝난다. 한편 나탈리아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한다. 임시로 우리 집에 머물러요. 당신이 갈 곳을 찾을 때까지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민준은 두려움, 혼란, 그리고 의심이 뒤섞인 눈으로 눈앞의 유럽 여성을 바라보았다. 2장, 슬픔이 깃든 환대. 민준은 여전히 공항 카페 근처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신비로운 유럽 여인이 건네준 따뜻한 찻잔이 들려 있었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그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현실감이 없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나탈리아 이바노바가 앉아 있었다. 아름다운 얼굴에 깊은 슬픔이 배어있는 키 큰 금발의 여인. 민준을 껴안고 울던 탓에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 진정된 모습이었다. 정말 미안해요. 아까는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나탈리아가 조용한 영어로 말했다. 민준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더듬거리며 대답하려 애썼다. 아닙니다. 저는 다니엘이 아니고 한국에서 온 박민준입니다. 알아요. 당신이 그가 아니라는 거. 하지만 정말 닮았어요. 너무 이상할 정도로. 세상을 떠난 내 남편 다니엘과 말이에요. 나탈리아는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은 마른 침을 삼켰다. 이 모든 상황이 아직도 이해되지 않았다. 아까의 기이한 사건 이후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자신을 마중 나와야 할 파견기관 직원을 찾고 있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나탈리아는 민준이 안절부절 못하는 것을 보고 물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호텔 청소 일을 알선해준 파견기관에서 사람이 나오기로 했는데 나탈리아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다. 아직도 안 온 건가요?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네, 아직요. 나탈리아는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그들이 카페에 앉아 있은 지 거의 1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에게 같이 가자고 했다. 제 운전기사가 곧 도착할 거예요. 제 집으로 당신을 데려다 줄게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임시로 머물러요. 여긴 춥고 당신은 피곤해 보여요. 민준은 마음속으로 갈등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어젯밤부터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고 민스크의 혹독한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다. 그는 망설였지만 나탈리아가 다정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오늘 하루만입니까? 네, 그럼요. 오늘 하루만. 당신의 파견 기관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요. 나탈리아는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공항 터미널 앞에 멈춰섰다. 나이든 운전기사가 내려서 뒷문을 열었다. 민주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태어나서 이렇게 크고 호화로운 차는 처음 타보는 것이었다. 시골뜨기가 다른 세상에 흘렁 들어온 기분이었다. 타세요, 민준 씨. 저기 앉아요. 나탈리아가 뒷좌석을 가리키며 말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차에 올라탔다. 차는 천천히 공항을 빠져나와 얇은 눈으로 덮인 조용한 민스크 시내 도로로 들어섰다. 가로등 불빛은 희미했고 바깥 온도는 영하 3도였지만 차 안은 따뜻하고 고요했다. 나탈리아는 이따금씩 민준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놀라움과 호기심이 가득한 표정이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당신이 다니엘과 이렇게까지 닮았다는 게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민주는 잠시 그녀를 돌아보고 작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다니엘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탈리아는 씁쓸하게 웃었다. 아주 좋은 사람이었죠. 내 남편이었어요. 2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내 삶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비록 방금 만난 사이지만 상실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 알기에 그녀의 슬픔이 전해져 왔다. 상실감은 언어나 국경을 가리지 않는 법이다. 약 30분 정도 달렸을까 차는 거대한 흰색 저택 앞에 멈췄다. 그냥 평범한 집이 아니라 마치 영화에나 나올 법한 대저택이었다. 민주는 차에서 내리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넓은 잔디밭은 눈으로 덮여 있었고 정원등이 따뜻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나탈리아는 민준을 집 안으로 안내했다. 은은한 나무 향과 꽃향기가 그를 맞았다. 내부는 고급스러운 가구들로 꾸며져 있었지만 과하지 않고 정갈한 느낌이었다. 여기서 지내면 돼요. 나탈리아가 아래층에 있는 손님 방을 가리키며 말했다. 침대는 편안할 거예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정말로 피곤했다. 하지만 방에 들어가기 전 그는 나탈리아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나탈리아는 미소 지었지만 이번에 미소는 조금 달랐다. 그녀의 눈빛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서려 있었다. 그날 밤 민주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나탈리아의 가정부가 준비해준 빵과 수프를 먹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고향 마을에서는 그런 수입버터가 발린 빵은 구경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식사를 마친 그는 푹신한 침대에 몸을 뉘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그의 눈은 감겼고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민준 씨? 문 밖에서 나탈리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서둘러 일어나 문을 열었다. 나탈리아가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서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잘 잤어요? 네. 덕분에 아주 잘 잤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는 미소 지었다. 그들은 거실에 앉았다. 나탈리아는 가방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내 민준에게 몇 장의 서류를 건넸다. 당신의 파견 기관에 확인해봤어요. 그들이 당신의 비행기 도착 날짜를 오늘이 아니라 내일로 착각했더군요.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럼 오늘 저를 데리러 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하지만 당신과 상의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나탈리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그녀를 바라보며 기다렸다. 나탈리아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민준 씨, 혹시 우리 집에서 일해볼 생각 없어요? 집 청소, 운전, 정원 관리 등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호텔에서 제안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할게요. 민주는 침묵했다. 너무 갑작스러웠다. 이곳에 온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고 아직 잘 알지도 못하는 부유한 미망인에게서 이런 제안을 받다니.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해요. 부담 갖지 말고요. 나탈리아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민준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그의 고용주는 단순히 집안일을 도와줄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마음속에 공허함을 채워줄 누군가를 원했다. 그리고 남편을 쏙 빼닮은 이 태국에서 온 낯선 남자는 그녀가 가장 연약한 순간에 나타났다. 3장, 과거의 그림자, 새로운 제안. 그날 아침, 나탈리아의 저택 잔디밭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다. 민주는 거실 창가에 서서 땅으로 천천히 떨어지는 눈송이를 바라보았다. 전라남도의 평범한 청년인 자신이 지금 벨라루스의 부유한 유럽 여성의 집에 서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꼬르륵 소리에 민주는 방에서 나와 부엌으로 향했다. 빵과 커피의 고소한 냄새가 풍겨왔다. 안으로 들어가기를 망설이고 있는데 중년의 가정부가 그를 보고 미소 지었다. 아침 식사 드실 거죠? 그녀는 강한 러시아 억양으로 물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는 조용히 대답했다. 몇 분 후, 나탈리아가 계단에서 내려왔다. 그녀는 하얀 스웨터와 부드러운 소재의 바지를 입은 편안한 차림이었다.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따뜻한 미소는 그녀의 입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좋은 아침이에요, 민준 씨. 편안히 잤어요? 네, 아주 잘 잤습니다. 집이 정말 따뜻하더군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탈리아는 그와 함께 아침 식탁에 앉았다. 그녀는 컵에 커피를 따르며 차분한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무언가 할 말이 있는 것이 분명했다. 상의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녀가 영어로 말을 꺼냈다. 민준은 포크를 내려놓고 그녀를 향했다. 공항에서의 일 때문일까? 그녀의 죽은 남편,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일까? 아니면 어제 했던 일자리 제안에 대한 것일까? 나탈리아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에 대해서요. 당신에 대해서. 그리고 왜 내가 당신이 이곳에 있어야만 한다고 느끼는지에 대해서요. 민주는 조용히 기다렸다. 다니엘은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우린 7년간 결혼 생활을 했죠. 그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인내심 많고 따뜻하고 나를 정말 사랑해줬어요. 나탈리아는 커피잔을 들어 올리며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았다. 그가 떠난 후 나도 죽은 것만 같았어요. 이 집 구석구석이 그를 떠올리게 했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려 애썼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요. 더 이상 웃음소리도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대화도 없었죠.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언어의 한계 때문에 나탈리아의 말을 전부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녀가 깊은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그러다 어제 당신이 공항 출입문에서 걸어 나오는 걸 봤을 때 내 심장이 돋는 줄 알았어요. 꿈을 꾸는 줄 알았죠. 당신의 얼굴, 서 있는 모습, 심지어 눈빛까지도 그와 모든 게 똑같았어요. 나탈리아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당신이 그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나도 알아요. 하지만 왜인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신께서 이 공허함에서 나를 구해주기 위해 당신을 보내준 것만 같아요. 민주는 충격에 휩싸였다.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나탈리아의 눈빛은 너무나 진실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거나 농담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깊은 고통 속에서 우러나온 말이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저는 그저 일하러 온 사람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탈리아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자리 이상의 것을 제안하고 싶어요. 민주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나탈리아는 옆 의자에 있던 서류철을 집어 그에게 건넸다. 안에는 간단한 고용 계약서가 들어있었지만 보수는 상상 이상이었다. 여기서 이 집에서 일해줬으면 해요. 집안일을 돕고 정원을 돌보고 가끔은 내 작은 강아지를 돌봐주는 일을요. 당신이 일하기로 했던 호텔에서 제안한 것의 2배를 지불할게요. 민주는 눈을 크게 떴다. 서류에 적힌 숫자를 읽었다. 한화로 약 350만 원. 이건 너무 많은데요. 그가 속삭였다. 당신이 편안했으면 하니까요. 나탈리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단순히 청소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더 이상 외롭지 않게 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민주는
혼란스러웠다. 기뻐해야 할지 두려워해야 할지 몰랐다. 제안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이었지만 동시에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해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럼 매일 여기서 자야 하는 겁니까? 그럴 필요는 없어요. 원한다면 밖에 살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당분간은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는 여기에 있어줬으면 해요.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떠올랐다. 이 정도의 돈이면 어머니의 국밥집을 번듯하게 차려드릴 수 있을 것이다. 동생은 걱정 없이 대학을 마칠 수 있을 것이다. 번듯한 집을 지을 수도 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왜 이 여자는 그를 이렇게 쉽게 믿는 걸까? 단지 얼굴이 다니엘과 닮았기 때문일까? 아니면 나탈리아가 너무 외로워서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걸까? 죄송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준이 불쑥 물었다. 물론이죠. 나탈리아가 대답했다.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영어도 서툽니다.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시골뜨기일 뿐이에요. 당신을 실망시킬까봐 두렵습니다. 나탈리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바로 그거예요. 당신은 정직해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당신처럼 좋은 사람이었죠. 민주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이번에는 더 오랫동안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혼란 때문일 수도 아니면 서서히 피어나는 어떤 감정 때문일 수도 있었다. 연민, 존중, 그리고 약간의 편안함. 오랜 침묵 끝에 민주는 고개를 들어 나탈리아를 바라보았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딱 일만 하는 겁니다. 그 이상은 안 됩니다. 물론이에요. 그 이상은 바라지 않아요. 그저 이 집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줄 누군가가 있었으면 할 뿐이에요. 나탈리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민주는 공식적으로 나탈리아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 그는 거실을 청소하고 뒷마당을 쓸고 심지어 그녀의 개인 차량을 세차하기 시작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최신 청소 장비 사용법도 배우기 시작했다. 밤에는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나탈리아는 종종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민주는 그저 들으며 가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때로는 언어의 오해 때문에 작게 웃기도 했고 때로는 그저 겨울밤의 온기를 즐기며 조용히 식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한 가지 목소리가 계속해서 속삭였다. 이건 평범한 일이 아니야. 단순한 청소 이상의 무언가야. 이건 네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것의 시작이야. 그날 밤 나탈리아는 민준의 방문 앞에 서서 나지막이 말했다.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그리고 민준은 문 뒤에서 조용히 대답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탈리아 씨. 사장, 익숙해지는 온기, 싹트는 마음. 나탈리아의 집에서 민준의 일상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갔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거실을 청소하고 얇은 눈이 덮인 뒷마당을 쓸고 나탈리아의 서재를 정리했다. 사실 일 자체는 그다지 힘들지 않았다. 한국에서 건설 현장 막노동을 할 때보다 훨씬 가벼웠다. 하지만 그를 종종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집안의 상황과 분위기였다. 집은 거대했지만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활기찬 대화 소리도 없었다. 들리는 것이라고는 발자국 소리, 벽시계 소리, 그리고 가끔 밤에 들려오는 나탈리아의 흐느낌뿐이었다. 민주는 감히 그 이유를 묻지 못했다. 그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를 들을 뿐이었다. 어느 날 아침 그가 집 뒤편 온실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있을 때 나탈리아가 나타났다. 새로운 화초들 마음에 들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영어로 물었다. 네, 좋습니다. 하지만 제 고향에서는 꽃 대신 별을 심습니다. 민주는 돌아보며 대답했다. 나탈리아는 작게 웃었다. 여기서는 꽃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어려워요. 너무 춥거든요. 저도 여기서 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춥네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탈리아는 이번에는 명랑하게 웃었다. 하지만 당신은 강하네요. 많은 아시아 사람들이 벨라루스의 날씨를 견디지 못하거든요.
강해지려고 노력할 겁니다. 어머니와 약속했거든요. 민주는 순박하게 대답했다. 나탈리아는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당신 같은 아들을 둔 어머니는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아직 성공한 것도 아닌데요. 민주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미소 지었다. 아직 집에 돈을 보내드리지도 못했고 별로 도와드린 것도 없어요.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결심을 한 거예요. 쉽지 않았다는 거 알아요. 나탈리아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들은 잠시 침묵했다. 유리문 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민주는 일어나서 계속 일을 했다. 나탈리아는 떠나지 않고 화분 몇 개에 물 주는 것을 도왔다. 민준 씨, 혹시 괜찮다면 오늘 저녁에 같이 슈퍼마켓에 가줄 수 있어요? 식료품을 좀 사야 해서요. 네, 좋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단둘이 차를 타고 나섰다. 나탈리아가 운전을 하고 민주는 조수석에 앉았다. 가는 내내 그들은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나탈리아는 자신의 어린 시절, 프랑스에서의 젊은 시절, 그리고 이탈리아로 휴가를 갔다가 남편 다니엘을 만났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는 그곳 성당에서 결혼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이었죠. 그녀는 운전대를 잡은 채 말했다. 민주는 그저 들을 뿐이었다. 나탈리아처럼 아름답고 부유한 여인이 왜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는지 놀랍고 혼란스러웠다. 슈퍼마켓에서 나탈리아는 음식을 고르는 동안 민준의 팔짱을 끼기도 했다. 춥지 않게 하려고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민준은 약간 어색함을 느꼈다. 특히 몇몇 사람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그들을 쳐다볼 때는 더욱 그랬다. 하지만 나탈리아는 신경 쓰지 않았다. 당신이 다니엘과 닮은 게 얼굴뿐만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걷는 모습, 웃는 방식, 모든 게 똑같아요. 그녀는 민준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준은 침묵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솔직히 말해, 나탈리아가 다니엘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그는 누군가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며칠 후, 나탈리아는 민준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보통 그들은 가정부와 함께 부엌에서 식사를 했지만 그날 밤 나탈리아는 단둘이 식사하고 싶어 했다. 그녀는 짙은 남색 드레스를 입고 옅은 화장까지 했다. 평범한 셔츠 차림의 민주는 어쩔 줄 몰라 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나탈리아 씨? 그가 조용히 물었다. 당신은 특별한 손님이니까요. 그리고 내가 친구가 있다고 느낀 지가 정말 오래되었거든요. 나탈리아가 대답했다. 저녁 식사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들은 웃고 농담을 하고 심지어 서로의 음식을 맛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탈리아는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녀는 오랫동안 민준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민준은 포크를 내려놓았다. 왜요? 그랬다면 그날 다니엘이 떠나지 못하게 막았을 거예요. 그 사고가 내 인생을 망가뜨렸어요. 나탈리아의 목소리가 떨렸고 그녀의 눈은 촉촉해졌다. 민준은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무언가 말을 하고 싶었지만 혀가 굳어버렸다. 죄송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민준이 솔직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나탈리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저녁 식사 후 나탈리아는 계단 앞에 서서 민준을 바라보았다. 혹시 지치거나 떠나고 싶으면 언제든 말해요. 억지로 참지 말고요. 그녀가 말했다. 민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두려워서요. 나탈리아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너무 큰 기대를 하게 될까봐 당신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무언가를 대신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민준은 침묵했다. 어떤 기분인지 알 수 없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들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다. 나탈리아는 몇 가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종종 민준을 오빠라고 불렀는데 그 발음이 무척 귀여웠다. 오빠, 밥 먹었어요? 그녀는 빵을 들고 말했다. 아니요, 밥 먹었어요? 가 아니라 식사하셨어요? 가 더 맞아요. 민준은 웃었다. 아, 어려워요. 나탈리아도 따라 웃었다. 그들은 마치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두 사람이 서서히 서로를 채워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민준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편안함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나탈리아가 여전히 자신을 죽은 남편의 그림자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민준은 방에 홀로 앉아 휴대폰에 있는 어머니의 사진을 보고 있었다. 엄마, 저 혼란스러워요. 여기는 좋아요. 숙식도 제공되고 일도 편해요. 그런데 왜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까요? 어머니가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의 삶이 더 이상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집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상처받은 마음을 가진 누군가의 삶에 깊이 관여하게 된 것이다. 나탈리아가 차 한 잔을 들고 민준의 방문 앞에 서 있었다. 잠깐 나와서 저와 함께 있어줄 수 있어요? 다니엘과 그리고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민준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나탈리아를 따라 거실로 향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정말 이 집의 일꾼일 뿐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걸까? 5장, 경계를 넘나드는 진심. 그날 밤, 나탈리아의 저택 거실은 평소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난방 때문이 아니라 서서히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한 두 이방인 사이에 형성된 분위기 때문이었다. 민주는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찻잔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서 나탈리아는 활활 타오르는 벽난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때때로 그녀는 민준을 쳐다보다가 다시 고개를 숙였다. 다니엘은 이 소파에 앉아 책 읽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녀가 침묵을 깨며 나지막이 말했다. 가끔은 여기서 잠들기도 했죠. 하지만 그가 떠난 후로 이 소파는 텅 비어 있었어요. 오늘 밤은 외롭지 않네요.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자신의 존재가 나탈리아를 외롭지 않게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감정이 더 복잡한 무언가로 발전할까봐 두려웠다.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나탈리아 씨.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괜찮아요, 민준 씨. 나탈리아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해주었어요. 그냥 여기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요. 그들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벽난로에서 장작 타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나탈리아가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있잖아요. 가끔은 자문해요. 방금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편안함을 느끼는 게 정상일까 하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준이 천천히 그녀를 향했다. 제 고향에서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게 보통인데 여기서는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듭니다. 당신은 진실하니까요. 나탈리아가 민준을 빤히 쳐다보았다. 이 세상에서 진실한 사람을 찾기란 정말 어렵죠.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나탈리아의 말이 그의 마음에 와닿았지만 동시에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다. 그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잘못된 희망을 주고 싶지 않았다. 며칠 후 평소보다 많은 눈이 내렸다. 기온은 뚝 떨어졌다. 나탈리아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민준은 온실을 돌보고 거실을 닦고 인터넷 동영상으로 배운 간단한 수프를 만들었다. 그가 식탁에 수프를 내놓자 나탈리아는 활짝 웃었다. 와, 이거 당신이 직접 만든 거예요? 네, 유튜브 보고 배웠습니다. 맛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탈리아는 한 숟가락 맛보았다. 맛있어요.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더 맛있는데요. 아마 배가 고프셔서 그럴 겁니다. 민준은 작게 웃었다.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당신은 정말 빨리 배우네요. 나탈리아도 따라 웃었다. 그날 밤 저녁 식사는 따뜻했다. 그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탈리아는 민준의 어린 시절, 그의 가족, 전라남도의 논, 그리고 어머니의 작은 국밥집에 대해 물었다. 가족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나탈리아가 말했다.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저의 모든 것입니다. 부럽네요. 나탈리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가족은 한 번도 저와 가깝게 지낸 적이 없어요. 다니엘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오히려 저를 비난했죠. 제가 그를 너무 힘들게 해서 사고가 났다고요. 민주는 오랫동안 나탈리아를 쳐다보았다.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나탈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서둘러 눈물을 닦았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쉽게 우네요. 괜찮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때로는 눈물이 말보다 더 정직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들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하지만 그 가까움은 민준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탈리아는 이제 단순한 고용주가 아니었다. 그녀는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같았고, 심지어 그의 삶의 일부가 되어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감정은 쉽지 않았다. 민준은 자신이 그저 일꾼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유럽인도 아니었고 학력이 높지도 않았으며 나탈리아 같은 여성과 어울릴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속일 수는 없었다. 어느 날 밤 하루 일과를 마친 민준은 뒷마당 테라스에 앉아 차가운 공기를 즐기며 차를 마시고 있었다. 나탈리아가 갑자기 그의 옆에 와서 앉았다. 피곤해 보이네요. 나탈리아가 말했다. 조금요. 하지만 이렇게 밖에 앉아 있으니 상쾌합니다. 민준이 대답했다. 나탈리아는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았다. 예전에 다니엘이 종종 저를 여기로 불러냈어요. 별을 보고 있으면 모든 문제가 작아 보인다고 말했죠. 저희 아버지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땅콩을 드시면서 별을 보셨죠. 민준은 미소 지었다. 재미있네요. 때로는 단순한 삶이 더 따뜻한 법이죠. 나탈리아는 웃었다. 그들은 침묵했다. 이윽고 나탈리아가 나지막이 말했다. 민준 씨, 사랑해 본 적 있어요? 민준은 침묵했다.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나탈리아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네, 있습니다. 그가 마침내 대답했다.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어요. 마음이 아팠겠네요. 나탈리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사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 일할 뿐입니다. 민주는 씁쓸하게 웃었다. 나탈리아는 고개를 숙였다. 나도 다시 사랑하는 게 두려워요. 다시 잃는 것이 두려워요. 민주는 그저 그녀를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누군가일지도 모릅니다. 나탈리아는 민준을 깊이 응시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인 것 같아요. 그 후 며칠 동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나탈리아는 민준과 더 오래 대화하려 했고 함께 영화를 보고 요리를 하고 심지어 온실에 작은 화초를 심기도 했다. 민준은 자신을 속일 수 없었다. 나탈리아가 웃거나 이야기할 때 그는 점점 더 편안함을 느꼈고 계속 그곳에 있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이 그저 나탈리아의 눈에 비친 다니엘의 그림자로 끝날까봐 두려웠다. 어느 날 밤, 나탈리아는 민준을 고급 레스토랑에 저녁 식사를 하자고 초대했다.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그들이 자리에 앉았을 때 민준이 물었다. 아니요, 그냥 축하하고 싶어서요. 내가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걸요. 민준은 침묵했다. 저녁 식사 후 그들은 눈 덮인 보도를 걸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민준의 마음은 따뜻했다. 나탈리아가 멈춰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민준 씨. 네, 민준이 돌아보았다. 당신이 혼란스러워한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냥 한 가지만 말해주고 싶어요. 뭔데요? 당신이 여기에 있어서 기뻐요. 나탈리아는 한숨을 쉬었다. 민준은 미소 지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감정의 폭풍이 일기 시작했다. 나탈리아가 먼저 집으로 들어갔고 민준은 여전히 밖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 모든 것이 꿈이라면 제발 나를 깨우지 말아줘. 6장 고백 그리고 선택의 기로. 그날 아침 민준은 약간의 두통과 함께 잠에서 깼다. 지난밤 그의 머릿속은 나탈리아, 자신의 감정, 그리고 갑자기 예측할 수 없게 되어버린 미래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성에가 낀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갈매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고요했다. 하지만 그날 아침은 무언가 달랐다. 나탈리아는 평소보다 단정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하얀 블라우스와 크림색 바지를 입고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겼으며 입술에는 옅은 립스틱을 발랐다. 그녀는 식당에서 커피 2잔과 토스트 몇 조각을 준비한 채 기다리고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민준 씨. 그녀는 미소와 함께 인사했다. 민준은 조금 놀랐다. 평소 나탈리아는 편안하게 인사했지만 이번에는 어딘가 공식적이고 진지하게 들렸다. 좋은 아침입니다, 나탈리아 씨. 민준이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다. 중요한 할 얘기가 있어요. 나탈리아가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무슨 일이신데요? 나탈리아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긴장한 듯 보였지만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다. 며칠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더 이상 이 감정을 숨기고 싶지 않아요. 민주는 침묵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당신이 일을 위해 이곳에 왔다는 걸 알아요. 당신이 착하고 정직하고 소박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내 삶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도 알아요. 아주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요.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이 대화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직감할 수 있었다. 나탈리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민준 씨, 당신이 내 인생의 일부가 되어주었으면 해요. 일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남편으로서요. 민준은 고개를 들어 휘둥그레진 눈으로 나탈리아를 쳐다보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처럼 작았다.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민준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몸이 굳어버렸다. 나탈리아의 말이 그의 세상 전체를 뒤흔들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도시 사람도 아니고 학력도 높지 않고 그냥 시골뜨기일 뿐입니다. 상관없어요. 나탈리아는 옅게 미소 지었다. 나는 학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 곁에서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줄 사람, 정직하고 소박하며 가식이 없는 사람이 필요해요.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왜 저입니까? 제가 다니엘을 닮았기 때문인가요? 나탈리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당신을 다니엘로 보지 않아요. 당신을 민준으로 봐요. 나를 다시 웃게 해준 사람, 이 집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준 사람으로요.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식탁에서 멀어졌다. 그는 머리를 감쌌다. 너무 빨라요. 너무 벅찹니다. 이건 잘못됐어요. 저는 그냥 일하러 왔을 뿐입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혼란스럽습니다. 나탈리아도 일어나 그에게 다가왔다. 지금 당장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민준 씨,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민준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때 차갑게만 보였던 그녀의 눈은 이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민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만약 내가 남는다면 그건 사랑 때문일까? 아니면 연민 때문일까? 그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나탈리아는 숨을 삼켰다. 그녀는 이것이 가벼운 제안이 아니라는 것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날 민주는 혼자 시내 공원으로 갔다. 그는 눈 덮인 호수를 바라보며 공원 벤치에 앉아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다. 한편으로는 고용주에 대한 그의 감정도 커져가고 있었다. 그는 편안함을 느꼈고 존중받았으며 심지어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실한 감정과 기회를 이용하고 있다는 두려움 사이의 경계선에 서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전라남도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엄마, 저 민준이에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오, 내 아들, 잘 지내니? 거긴 춥지 않고? 네, 엄마, 잘 지내요. 춥긴 한데 견딜만해요. 전화기 저편에서 어머니의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밥 잘 챙겨 먹고 다녀야 한다. 민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물었다. 엄마, 만약에 저를 사랑해주는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면 제가 혼란스러워하는 게 잘못된 걸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어머니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들아, 마음이라는 건 국경을 따지는 게 아니란다. 내가 편안하고 존중받고 그 사람이 너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면 아빠와 엄마는 기쁘게 받아들일 거다. 하지만 잊지 마라. 절대로 동정심 때문에 결혼해서는 안 된다. 확신이 있을 때 결혼하거라.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 엄마. 고맙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 집에 돌아오자 나탈리아가 불안한 표정으로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말도 없이 나가서.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당신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요. 나탈리아가 대답했다. 민준은 자리에 앉았다. 그는 길게 한숨을 쉬고 말했다. 생각해봤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약속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계속 있고 싶습니다. 당신을 고용주가 아니라 친구로서 알아가고 싶습니다. 나탈리아는 그를 바라보다가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그것만으로도 나에게는 충분해요. 그리고 만약 시간이 증명해준다면 민준이 덧붙였다. 그때는 제가 이곳에 머물 운명인지 아닌지 알게 되겠죠. 기다릴게요. 강요하지 않을게요. 나탈리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이 미래에 어떤 선택을 하든 당신을 알게 된 것에 항상 감사할 거예요. 민준은 고개를 숙여 나탈리아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저도 이 나라에 오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천천히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상처 입은 두 개의 마음이 비록 불확실한 길 위에 서지만 서서히 서로를 치유하기 시작했다. 7장 흔들리는 평화, 드러나는 갈등. 나탈리아가 민준에게 결혼 의사를 밝힌 지 2주가 흘렀다. 민준은 아직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가 아니었다.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편안함과 공간이 생겨났다. 매일 아침 그들은 함께 차를 마셨다. 나탈리아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 벨라루스로 이주하기 전 프랑스에서의 삶에 대해 들려주었다. 민준도 마음을 열기 시작하며 고향의 논과 어린 시절 친구들, 심지어 처음 비행기를 탔던 경험까지 이야기했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그들의 가까움은 허락 없이 돌아온 과거에 의해 서서히 방해받기 시작했다. 그날 나탈리아는 죽은 남편 다니엘의 여동생 이리나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민준이 서재를 청소하고 있을 때 나탈리아는 거실에서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긴장되어 있었다. 네, 이리나. 난 잘 지내. 아니, 아프지 않아. 나탈리아의 목소리는 딱딱했다. 무슨 뜻이야? 내가 친구를 사귀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지? 민준은 책상을 닦던 손을 멈췄다. 그는 거실 쪽을 바라보며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아니, 그는 내가 아무 데서나 주워온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그는 내가 믿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라고. 민준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 대화가 자신에 관한 것임이 틀림없었다. 몇 분 후 나탈리아는 분노와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서재에 들어왔다. 미안해요. 방금 들었어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일부러 들으려고 한 건 아닙니다. 민준이 대답했다. 나탈리아는 자리에 앉아 얼굴을 감쌌다. 이리나예요? 이웃에게서 내가 처음 보는 낯선 남자와 한 집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나 봐요. 그들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해요. 제가 불편하시면 떠나겠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나탈리아는 즉시 고개를 저었다. 그들의 말은 신경 쓰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걸 왜 그들이 알아주지 않는지 그게 화가 날 뿐이에요.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나탈리아의 말투에서 오래된 상처가 다시 터져 나왔음을 느낄 수 있었다. 죽은 남편, 가족의 압박이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했다. 그날 밤 저녁 식사 때 나탈리아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다. 그녀의 손은 음식을 건드리지도 않고 숟가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다니엘이 죽었을 때 그들은 나를 탓했어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내가 다니엘을 너무 피곤하게 만들었다고, 내가 그를 계속 힘들게 일하도록 밀어붙였다고 했죠.
그건 불공평합니다. 민준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맞아요. 하지만 그들은 나와 다니엘이 얼마나 서로 사랑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함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했던 거예요. 그녀는 한숨을 쉬고 말을 이었다. 이리나는 항상 내가 문제를 일으키는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내가 벨라루스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요.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나탈리아가 이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다시 마음을 열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그녀를 멋대로 판단하고 있었다. 내가 왜 당신을 믿는지 알아요, 민준 씨? 나탈리아가 물었다. 민준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한 번도 무언가를 요구한 적이 없으니까요. 아무것도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여기에 있어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저는 그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요. 민준이 나탈리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당신을 특별하게 만들어요. 나탈리아는 작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갈등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이리나가 예고도 없이 집으로 찾아왔다. 그녀는 대문 앞에서 분노에 찬 얼굴로 초인종을 눌렀다. 마당을 쓸고 있던 민주는 서둘러 문을 열어주었다. 나탈리아 좀 만나야겠어. 이리나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네, 들어오시죠.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탈리아가 잠시 후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이리나, 제발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 나탈리아가 러시아어로 말했다. 이리나는 민준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 남자가 여기 있잖아. 다니엘의 집에 낯선 남자를 들이다니. 민준은 그들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리나의 어조는 분노와 비난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민준 씨는 내 친구야. 그가 나를 도와줬어. 외로움에서 나를 구해줬다고. 나탈리아는 꼿꼿이 섰다. 아니면 당신이 그를 이용하는 거겠지. 이리나는 코웃음을 쳤다. 그가 사랑 때문에 여기 있다고 생각해? 분명 재산을 노리는 걸 거야.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모욕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 집에서 나가, 이리나. 나탈리아가 앞으로 나섰다. 더 이상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다니엘은 이제 없어. 그리고 너는 내 삶을 좌지우지할 권리가 없어. 이리나는 민준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내뱉으며 떠났다. 하지만 그 말이 분노와 경멸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그녀가 떠난 후 나탈리아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집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이런 모욕을 당하셨군요. 민준이 그녀 옆에 서서 말했다.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민준 씨. 나탈리아가 고개를 돌렸다. 그들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화가 나기도 했다. 그는 나탈리아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저 조용히 일하며 살고 싶었을 뿐이다. 그날 밤, 민주는 자신의 방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전라남도에 있는 어머니의 음성 메시지를 틀었다. 아들아,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말거라.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화로 맞서지 말고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조용히 있지도 말아라. 너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단다.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처음 그 집에 머물기로 결정했을 때부터 이미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갈등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되어버렸다. 다음 날 그가 화초에 물을 주고 있을 때 나탈리아가 다가왔다. 민준 씨,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아직도 여기에 있고 싶어요? 네, 아직 있고 싶습니다. 민준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대로라면 저뿐만 아니라 당신도 비난받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알아요. 나탈리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해요. 내가 후회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지키고 싶어서요. 민주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피로감이 서려 있었지만 사랑도 함께 있었다.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상처받는 이유가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함께 방법을 찾아봐요, 민준 씨. 나탈리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멈추지도 말아요.
당신이 선택하는 길을 따르겠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길이 제가 누구인지를 지우지 않는 한에서요. 나탈리아는 민준의 손을 잡고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의 자존심을 잃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민준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빼앗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가 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허락하신다면요. 8장, 세상 앞에 서다. 이리나가 다녀간 후의 시간들은 이전과 달랐다. 나탈리아의 집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민주는 분위기의 변화를 감지했다. 나탈리아는 말이 줄었고 시선은 종종 허공을 맴돌았다. 마치 아직 놓지 못한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보였다. 민주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다. 여전히 집을 쓸고 온실을 청소하고 요리를 하고 나탈리아의 저녁 식사 준비를 도왔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마음속에서 행복을 지키려는 마음과 주변의 압박에 굴복하려는 마음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밤 저녁 식사 후 나탈리아는 민준을 거실로 불렀다. 분위기는 다소 무거웠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생각해봤어요, 민준 씨. 나탈리아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숨어 지낸다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들 멋대로 우리를 판단할 거예요. 저도 아닌 척하는 것에 지쳤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의 말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나탈리아 민준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가 계속 숨어 지낸다면 영원히 두려워하며 살게 될 거예요. 나는 내 삶을 솔직하게 살고 싶어요. 만약 당신이 내 곁에 있기로 선택한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 앞에서 당신 곁에 설 거예요. 민주는 할 말을 잃었다. 나탈리아가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을 내 가까운 사람으로서 공식적으로 소개할 거예요. 민주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 말은 우리가 연애를 하거나 결혼하자는 뜻입니까? 연애라니, 우리 나이에는 너무 어린애 같네요. 나탈리아는 작게 웃었다. 하지만 당신이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됐다면 괜찮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내게서 도망치지 않고 나도 당신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의 심장을 빠르게 뛰게 했다. 나탈리아 같은 여인이 자신에게 그렇게 솔직하게 그 단어를 말할 줄은 몰랐다. 이틀 후 나탈리아는 몇몇 친한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다. 사업 파트너도 있었고 그녀가 프랑스에 살 때 친하게 지냈던 오랜 친구들도 있었다. 그날 저녁 민주는 흰색 셔츠와 단정한 바지를 입으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는 어색함을 느꼈다. 이곳은 그가 익숙한 세계가 아니었다. 그는 티셔츠와 작업화를 신는 데 익숙했지 값비싼 정장과 드레스를 입은 손님들 사이에 서 있는데 익숙하지 않았다. 나탈리아는 그를 모두에게 소개했다. 이쪽은 박민준 씨예요. 한국에서 왔고 제 인생에서 아주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몇몇 손님은 미소를 지었고 몇몇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몇몇은 혼란스러워하거나 심지어 충격받은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평소 점잖던 유럽인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역력했다. 안경을 쓴 한 중년 남성이 민준에게 직접 영어로 물었다. Are you her new assistant or business partner? 그녀의 새로운 비서인가요? 아니면 사업 파트너인가요? 민준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나탈리아를 쳐다보았다. 나탈리아가 단호하게 먼저 대답했다. He is not my assistant. He is the person who will be beside me. 그는 제 비서가 아닙니다. 제 곁에 있을 사람입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나탈리아는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민준의 팔짱을 낀 채 꼿꼿이 서 있었다. 파티가 끝난 후 나탈리아와 민준은 거실에 앉았다. 나탈리아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아까 정말 잘했어요. 나탈리아가 민준에게 차를 따라주며 말했다. 저는 긴장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민준은 어색하게 웃었다. 당신에게 창피를 줄까봐 두려웠습니다. 아니에요. 나탈리아는 고개를 저었다. 창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었어요. 민주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으로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행복하고 감사했지만 두렵기도 했다. 이것은 그가 계획했던 삶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일해서 돈을 집에 보내고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해드릴 아들로 돌아가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이제 세상은 그를 평범한 한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부유한 유럽인 미망인의 동반자로 보기 시작했다. 사흘 후 지역 뉴스 웹사이트에 기사 하나가 올라왔다. 제목은 꽤 자극적이었다. 미망인 나탈리아 보로비나와 의문의 아시아 청년. 새로운 연인인가 하인인가. 나탈리아가 먼저 그 기사를 발견하고 태블릿으로 민준에게 보여주었다. 이것 좀 봐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민준은 긴장하며 기사를 읽었다. 내용은 추측으로 가득했다. 나탈리아의 과거, 남편을 잃은 고통, 그리고 갑자기 미스터 박이라고 불리는 의문의 한국 청년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제가 그냥 얹혀 산다고 말하네요.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그들은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어요. 나탈리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민준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나탈리아 씨, 이게 너무 멀리 온 것 같아 두렵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일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는 제 이름이 언론에 나옵니다. 나탈리아도 일어나 그에게 다가왔다. 당신이 견딜 수 없다면 이해해요. 붙잡지 않을게요. 하지만 내가 당신을 위해 싸웠던 것을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건 알아줬으면 해요. 민주는 나탈리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슬퍼 보였지만 눈은 진실했다. 그는 그녀가 진심이라는 것을, 그리고 모든 화려함과 복잡함 뒤에는 그저 평범하게 사랑받고 싶은 한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가지 않겠습니다. 민준이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제가 더 강해질 시간을 주세요. 나탈리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해지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그저 솔직해지라고 요구할 뿐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이미 그렇게 해줬어요. 그 후 며칠은 민준에게 시험의 시간이 되었다. 그는 이웃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때로는 대화의 주제가 되었으며 때로는 비꼬는 말투의 인사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은 나탈리아가 언제나 그의 곁에 서 있었다는 것이다. 민준이 집의 작은 정원에 앉아 있을 때 나탈리아가 그의 옆에 앉아 말했다. 만약 우리가 이 일을 이겨낸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을 거라고 믿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민준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나탈리아는 민준의 손을 잡고 났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세상이 당신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될게요.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만약 세상이 우리를 비웃는다면 제가 당신이 계속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지켜드리겠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녹기 시작했다. 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고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소박한 사랑이 더욱 용감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9장, 새로운 시작을 향한 약속. 눈이 서서히 녹고 있었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봄의 햇살이 보이기 시작했다. 뒷마당의 작은 꽃들이 하얗던 잔디밭에 색을 더했다. 민주는 창가에 서서 집 밖의 잔디밭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 들린 따뜻한 찻잔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가 이 집에 온 지 2달이 넘었다. 하지만 이제 그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그의 마음을 괴롭히는 큰 결정 때문에 무겁게 느껴졌다. 나탈리아가 그의 뒤에 조용히 서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다음 주에 파리에 가요. 처리해야 할 사업이 있어서요. 나탈리아가 차분하게 말했다. 혼자 가십니까? 민준이 돌아보았다.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같이 가줬으면 해요.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파리는 먼 곳인데요. 네, 전라남도에서는 멀죠. 나탈리아는 작게 웃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운명과는 가까울지도 몰라요. 민준은 작게 미소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준 씨, 나탈리아가 말을 이었다. 당신이 아직 망설이고 있다는 거 알아요. 강요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가고 싶은지 아니면 남고 싶은지 알고 싶어요. 민준은
나탈리아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죠. 저는 집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어머니를 뵙고 고향의 논과 옛 친구들을 보고 싶습니다. 제 땅을 밟고 싶습니다. 나탈리아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하지만 민준이 말을 이었다. 도망치는 사람으로서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을 차분하게 결정한 사람으로서 가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나탈리아가 다가왔다. 민준은 길게 한숨을 쉬었다. 생각해봤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저와 함께하고 싶다면 저와 함께 한국으로 가주셨으면 합니다. 나탈리아는 깜짝 놀랐다. 진심이에요? 진심입니다. 저는 벨라루스에서 당신 과거의 그림자 아래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이방인처럼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국으로 온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저를 모르고 아무도 당신을 모르는 곳에서요. 평범한 사람들처럼 살 수 있습니다. 나탈리아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러다 갑자기 미소를 지었다.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 시골에 살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소박하게 살면서 채소를 기르고 닭을 키우고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것을 보고 싶다고요. 저희 집에 오시면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는 웃었다. 닭만 빼고요. 저희 집 닭은 이웃집에서 자주 훔쳐가거든요. 나탈리아는 큰 소리로 웃었다. 명랑하게 웃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럼 좋아요, 민준 씨. 당신과 함께 한국으로 갈게요. 3주 후 민준과 나탈리아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소박한 옷차림이었고 화려한 짐은 없었다. 큰 여행, 가방 2개와 중요한 서류가 든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입국장 앞에는 민준의 어머니가 이웃 주민 3명과 함께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민준이 금발의 유럽 여인을 데리고 나타난 것에 대한 혼란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엄마, 민준이 외치며 달려가 어머니를 힘껏 껴안았다. 늙은 어머니의 뺨으로 금세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이고, 내 아들 드디어 돌아왔구나. 네, 엄마, 저 돌아왔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데리고 왔어요. 민준은 나탈리아를 돌아보며 말했다. 엄마, 이쪽은 나탈리아예요. 그곳에서 저를 계속 도와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나탈리아를 바라보다가 이내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껴안았다. 어서 오너라, 얘야. 우리 집에서 부디 행복하게 지내렴.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도 이 가족의 일원이 되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나탈리아는 감격하여 미소 지었다. 시골에서의 첫날들은 나탈리아에게 쉽지 않았다. 그녀는 자주 정전되는 전기, 이른 아침부터 우는 닭소리, 그리고 낮잠을 자기 힘들게 만드는 무더운 날씨에 익숙해져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작은 가스레인지로 밥 짓는 법을 배우고 민준의 어머니를 도와 집을 쓸고 심지어 서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민준 씨, 방금 제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거 맞았어요? 나탈리아가 저녁 식사를 하며 물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를 민준 씨라고 부르지 않아도 돼요. 저도 이제 시골 사람이니 오빠라고 불러요. 민준은 미소 지었다. 그들은 함께 웃었다. 그들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다. 더 이상 망설임도 그들을 짓누르던 다니엘의 그림자도 없었다. 한 사람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다른 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장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한 달 후 마을회관에서 소박한 결혼식이 열렸다. 가족과 이웃, 그리고 몇몇 친한 친구들만이 참석했다. 나탈리아는 상아색 개량 한복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으며 미소는 그녀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다. 민준은 갈색 개량 한복을 입었다. 그는 위험 있으면서도 소박한 모습을 잃지 않았다. 주례가 동의를 물었을 때 민준의 목소리는 낭낭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나탈리아 보로비나를 아내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사랑하고 존중하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할 것을 맹세합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탈리아의 뺨으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민준을 힘껏 껴안았다. 이제 공식적으로 당신의 아내가 되었어요.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사랑 때문에요. 민준은 자신의 아내를 바라보았다. 나도 당신의 남편입니다. 내가 다니엘을 닮아서가 아니라 이 삶을 당신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민준과 나탈리아가 그들의 작은 집 쳇마루에 앉아 푸른 논을 바라보는 장면으로 끝난다. 나탈리아는 민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오빠, 행복해요? 부자는 아니지만 행복해요. 민준은 미소 지었다. 나도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진짜 삶을 원할 뿐이에요. 나탈리아도 미소 지었다. 논밭 사이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오고 흙냄새가 피어오르는 밤. 서로 다른 두 세계에서 온 두 개의 마음은 이제 하나로 녹아들었다. 운명이 강요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선택한 마음 때문에